손주를 사랑하는 게 죄가 될까? 나는 그저 민수가 힘들어 보여서 어린이집 쉬게 하자고 했을 뿐인데 며느리는 차갑게 돌아섰고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 남의 가정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 뱃속에서 낳은 아들이 손주를 돌봐달라며 데려간 그 집에서 나를 남이라 불렀다. 시작은 달랐다. 며느리가 일을 시작하게 됐으니 당분간만 도와달라는 전화였고 나는 기꺼이 짐을 쌌다.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게 싫을 리 없었고 아들이 필요로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민수는 5살이었다. 할머니가 오던 날 현관에서 방긋 웃으며 안겼고 나는 그 순간 모든 게 괜찮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말의 온도는 사람마다 달랐다. 나에게 가족은 당연히 함께해야 하는 것이었지만 며느리에게 가족은 각자의 영역이 분명한 것이었다. 민수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하기 시작했고 나는 쉬게 하자고 했다. 며느리는 그래도 보내야 한다고 했다. 그게 첫 번째 금이었다. 민수는 나를 따라했다. 뒷짐을 지고 걷는 모습이 귀여워 보이던 때가 있었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껌을 씹어 벽에 붙였다 떼어 다시 씹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금이 언제인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느냐는 말이 나왔고 나는 내가 손주를 망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 남의 가정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전화를 받고 나는 망설였다.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고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왔다. 며느리가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 말, 민수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말, 그리고 당분간만 도와줄 수 있겠냐는 물음이 이어졌다. 대답을 미루지 않았다.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게 싫을 리 없었고 아들이 필요로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짐을 쌀 때 옷장 한쪽을 비우며 생각했다. 당분간이라는 말이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그 시간 동안 손주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좋겠다고 했다. 아들 집은 깔끔했다. 며느리가 정리를 잘하는 편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니 더 인상적이었다. 거실 한쪽에 나를 위한 작은 공간이 마련돼 있었고 이불과 베개가 단정하게 개어져 있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다.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나는 고맙다고 했다. 민수는 할머니가 온다는 말에 하루 종일 들떠 있었다고 했다. 현관문을 열자 달려와 안겼고 작은 몸이 떨리는 게 느껴졌다. 할머니 왔어요? 할머니 여기서 자요? 작은 손으로 내 손을 잡아 끌며 자기 방을 보여주던 모습이 선했다. 저녁은 며느리가 준비했다.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이 상에 올랐고 민수는 내 옆에 딱 붙어 앉아 밥을 먹었다. 아들이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오시니까 집이 훨씬 따뜻한 것 같네요.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밤에 민수를 재우며 나는 생각했다. 여기서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할지 몰랐다. 민수의 작은 손을 잡고 있으니 가슴이 따뜻했고 이 따뜻함이 오래 갈 거라 믿었다. 아직 당분간이라는 말의 무게를 몰랐다. 임시라는 단어 뒤에 숨은 기대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도 그 차이가 결국 문제가 된다는 것도 몰랐다. 민수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하기 시작한 건 내가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아침마다 배가 아프다고 했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며느리가 달래도 소용없었고 결국 내가 나섰다. 민수야 할머니랑 같이 가볼까? 손을 내밀자 민수는 조금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다. 며느리는 안심한 듯 웃으며 출근 준비를 마쳤고 나는 민수를 데리고 어린이집으로 향했다. 어린이집까지 가는 길은 멀지 않았다. 민수는 내 손을 꼭 잡은 채 말이 없었고
가끔 고개를 들어 나를 올려다봤다. 그때마다 웃어주며 괜찮다고 했지만 아이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다. 어린이집 앞에 도착하자 민수가 멈춰섰다. 선생님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민수는 내 뒤로 숨었고 나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속삭였다. 할머니가 데리러 올게. 금방 끝나. 민수는 울지 않았지만 표정이 어두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아이가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며느리에게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웠다. 괜한 걱정으로 들릴까봐, 아이를 과보호한다는 말을 들을까봐 말을 아꼈다. 오후가 되어 민수를 데리러 갔을 때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다. 민수가 요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말이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완전히 다른 아이처럼 밝았다. 나에게 달려와 안기며 웃었고 장난감을 가져와 함께 놀자고 했다.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이 아이는 밖에서 위축돼 있구나. 집에서만 자기 자신일 수 있구나. 어린이집이 아이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았다. 며칠 뒤 민수의 몸에서 작은 멍 자국을 발견했다. 목욕을 시키다가 팔 안쪽에 난 푸른 자국이 눈에 들어왔고 어떻게 다쳤냐고 물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돌리며 물장난을 시작했고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다음 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며 유심히 살폈다. 민수가 교실로 들어갈 때 다른 아이들이 힐끗 쳐다보는 게 보였고 누군가 웃으며 뭐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그 시선들을 피하듯 구석으로 걸어갔고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선생님을 붙잡고 물었다. 민수가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건 아닌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는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아이들끼리 그럴 수 있다고 했다. 심한 건 아니고 적응 과정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적응 과정이라는 말로 정리하기엔 민수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고 아침마다 보이는 거부감이 너무 강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다. 오늘 며느리와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민수를 계속 보낼 수는 없다고 말이다. 저녁 식사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수가 어린이집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팔에 멍도 있었다고 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다. 멍이요? 언제요? 어젯밤 목욕할 때 봤다고 대답했다.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이들끼리 부딪히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면 민수도 더 위축될 수 있어요. 나는 그게 아니라고 민수가 정말 힘들어한다고 다시 말했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아들은 중간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며 시선을 피했고 나와 며느리 사이에 흐르는 긴장을 모른 척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수를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과 며느리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민수는 여전히 아침마다 울었고 나는 매일 아이를 달래며 어린이집까지 데려다 줬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나는 말했다. 당분간 쉬게 하면 어떨까? 며느리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쉬게요?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가 너무 힘들어해. 조금 쉬었다가 다시 보내도 늦지 않을 것 같아.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다. 사회성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다. 지금 적응 못하면 나중엔 더 힘들어요. 어린이집은 단순히 맡기는 곳이 아니라 아이가 세상을 배우는 곳이에요. 나는 그걸 안다고. 하지만 지금 민수 상태를 보면
억지로 보낼 게 아니라고 했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님 마음은 알겠지만 전 찬성할 수 없어요. 민수는 적응해야 해요. 지금 피하게 두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견디지 못할 거예요. 나는 그게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고, 민수가 상처받고 있다고 말했다. 둘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다. 나는 손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이 앞섰고, 며느리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지금 견뎌야 한다는 신념이 확고했다. 아들이 중간에서 진정하라고 했지만 이미 공기는 차가워진 뒤였다. 결국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민수는 계속 어린이집에 보낼 거예요. 그게 제 방침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와 아들만 거실에 남았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아내 입장도 이해해줘.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생각했다. 내 입장은 누가 이해해주나. 이 집에서 내 목소리는 얼마나 작은 건가. 그날부터 며느리와 나 사이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 며느리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필요한 말만 간단히 건넸다. 나도 조심스러워졌다. 민수 앞에서 뭐라도 말할까봐, 또 다른 충돌이 생길까봐 입을 다물었다. 아들은 여전히 중립을 지켰다. 아침엔 며느리 편을 들어주는 듯했고 저녁엔 나를 위로하는 듯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았다. 그 태도가 서운했다. 아들이 내 편을 들어주길 바란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길 원했다. 민수는 눈치가 빨랐다.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했고 더 조용해졌다. 밥을 먹을 때도 말이 없었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도 웃음이 적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어느 저녁 아들이 내 곁에 앉으며 말했다. 어머니 아내가 예민해진 이유가 있어.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대. 적응하느라 힘들어하고 있어. 알겠다고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며느리만 힘든 게 아니라고, 나도 힘들다고 말이다. 며느리의 스트레스는 집안으로 흘러들어왔다. 작은 일에도 짜증을 냈고 민수에게도 평소보다 엄격했다. 밥을 흘리면 야단쳤고 장난감을 제자리에 안 두면 소리를 질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끼어들고 싶었지만 참았다. 참는 게 쌓이면서 나는 점점 작아졌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를 먼저 하지 않았고 식사 준비를 도우려다가도 며느리 눈치를 보며 물러섰다. 손주를 안아주고 싶어도 며느리가 있으면 조심스러웠고 민수와 놀아주다가도 시선이 느껴지면 멈췄다. 집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고 각자의 방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이게 가족인가 싶었다. 이렇게까지 조심하며 지내야 하는 건가 싶었다. 민수가 나를 따라하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다. 내가 뒷짐을 지고 걷는 모습을 보고 따라했고 나처럼 말끝을 흐리며 중얼거렸다. 처음엔 귀여워 보였다. 며느리도 웃으며 민수 할머니 닮았네 하고 말했고 아들도 사진을 찍으며 좋아했다. 민수는 내가 하는 모든 걸 관찰했다. 내가 차를 마실 때 후루룩 소리를 내면 민수도 따라했고 내가 기지개를 켤 때 으응하고 소리를 내면 민수도 똑같이 했다. 그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조금 걱정스러웠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뒷짐을 지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말했다. 에고 허리야. 5살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어른 같은 억양이었고 아들이 배를 잡고 웃었다. 민수야, 누구 따라하는 거야? 민수가 할머니라고 대답했고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나도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내 모습이 아이 눈에 그렇게 보이는구나 싶어 민망했고 혹시 며느리가 불쾌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걱정됐다.
하지만 며느리는 웃고 있었고 아들도 즐거워 보였기에 나는 그 순간을 그냥 지나쳤다. 다음 날도 민수는 나를 흉내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뒷짐을 지고 베란다로 나가 밖을 내다보며 날씨 참 좋네 하고 혼잣말을 했다. 며느리가 민수야 그러지 마 하고 주의를 줬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다. 민수에게 말했다. 민수야 할머니 따라 하지 마. 민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왜요? 할머니 좋은데요. 대답할 말이 없었다. 아이가 나를 좋아해서 따라하는 건데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서 귀여움은 점점 이상함으로 바뀌었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일주일쯤 지나자 민수의 행동은 습관이 됐다. 뒷짐을 지고 걷는 게 자연스러워졌고 말투도 점점 더 어른스러워졌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다. 민수가 친구들 앞에서 할머니 흉내를 낸다고 다른 아이들이 이상하게 본다고 했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 담긴 뜻을 알 수 있었다. 이게 다 할머니 때문이라는 무언의 비난이었다. 저녁에 아들이 퇴근하자 며느리가 말했다. 민수 문제 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 선생님이 전화하셨는데 애가 계속 할머니 흉내를 낸대. 아들이 나를 흘끗 보더니 그래 하고 대답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다. 이러다 애가 버릇이 이상해지면 어떡해.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지 못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분명 문제의 원인이 나라는 걸 알았다. 민수를 보며 따라하지 말라고 타이르고 싶었지만 그러면 아이가 상처받을 것 같았다. 며느리가 민수를 앉혀놓고 말했다. 민수야 할머니 따라하는 거 이제 그만해. 어린이집에서 그러면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했지만 그 목소리엔 힘이 없었다. 그날 밤 민수 방에 들어가 아이 곁에 앉았다. 민수는 자는 척을 했지만 눈을 꼭 감고 있는 게 느껴졌다. 작게 말했다. 미안해 민수야. 할머니가 조심할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작은 어깨가 떨렸다. 다음 날부터 내 행동을 하나하나 점검했다. 뒷짐을 지지 않으려 노력했고 차를 마실 때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평생 몸에 밴 습관을 고치는 건 쉽지 않았고 나를 감시하며 사는 게 힘들었다. 며느리의 시선은 계속 따가웠다. 내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지켜보는 게 느껴졌고 민수가 옆에 있으면 더 긴장됐다. 상황이 더 나빠진 건 민수가 새로운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면서였다. 어느 날 며느리가 민수 방에서 비명을 질렀다. 달려갔더니 민수가 껌을 씹어 벽에 붙이고 있었다. 며느리가 소리쳤다. 민수야 이게 뭐야? 민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할머니도 이러는데요.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나를 돌아보는 눈빛이 차가웠고 숨이 막혔다. 아니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니 있었다. 며칠 전 민수와 함께 있을 때 나는 무심코 껌을 벽에 붙였다 떼어 다시 씹었다. 오래된 습관이었고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다. 껌이 귀하던 시절엔 다들 그랬다. 돈을 아끼려고 버리기 아까워서 그렇게 했다. 민수가 그걸 보고 있었다는 걸 미처 몰랐다. 아이는 모든 걸 흡수하고 있었다. 며느리가 민수를 데리고 방을 나갔고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벽에 붙은 껌 자국을 보며 자책했다. 내가 정말 손주를 망치고 있구나. 내가 이 집에서 해로운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아들이 퇴근하고 상황을 전해 들었다. 며느리가 설명하는 동안 아들의 표정도 굳어졌고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아들이 내 방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민수 앞에서는 조금만 더 조심해줘. 알겠다고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모자란다는 느낌,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손주를 위해 왔는데 오히려 손주를 망치고 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껌을 씹어 벽에 붙이는 게 나쁜 습관이라는 걸 왜 몰랐나? 아니, 알았어야 했나? 시대가 바뀐 건가? 내가 틀린 건가? 평생을 살아오며 당연하게 여긴 행동들이 손주에게는 나쁜 본보기가 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나를 따로 불렀다. 거실에 둘만 남았고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각오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민수 앞에서 그런 행동을 보이시면 안 돼요. 아이는 보는 걸 다 따라해요. 어머님께서 무심코 하신 행동일 수 있지만 민수에겐 학습이 돼요. 알겠다고,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솔직히 요즘 민수가 이상해진 게 다 어머님 영향인 것 같아요. 뒷짐 지고 다니는 것도, 말투도, 이번 껌 씹는 것도요. 그 말이 칼처럼 내 가슴에 꽂혔다. 작게 말했다. 내가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닌가.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다. 조심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머님과 민수가 함께 있는 시간을 줄여야 할 것 같아요. 귀를 의심했다. 손주와 시간을 줄이라니 그게 무슨 뜻인가. 며느리가 설명했다. 제가 회사 일 끝나고 오면 그때부터는 제가 민수를 볼게요. 어머님은 저녁 준비나 집안일만 도와주시면 돼요. 그 말을 듣고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손주를 돌보러 온 건데 이제 손주와 떨어져 있으라는 말이었다. 물었다. 그럼 낮엔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건? 며느리가 대답했다. 그것도 이제 제가 할게요. 출근 시간 조절해서 제가 직접 하겠어요. 할 말을 잃었다.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머님, 나쁜 의도로 하는 말 아니에요. 그냥 민수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서요. 교육 방침도 통일해야 하고요.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이 언제인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느냐는 말이 진짜 하고 싶은 말 아닌가. 내 세대의 습관이 이 시대엔 틀린 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 아닌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핑 돌았다.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다.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손주를 위해 왔는데 손주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니. 집안일이나 하라는 건가? 그럼 내가 가정부인가? 한 발 물러나기로 했다.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민수와의 시간을 줄였고 저녁엔 부엌에서만 시간을 보냈다. 민수가 다가와도 엄마한테 가라고 했고 아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며느리는 퇴근 후 민수와 많은 시간을 보냈다. 책을 읽어주고 놀이를 하고 목욕을 시켰다.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엄마와 아들이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마음 한쪽이 따뜻했지만 동시에 내가 필요 없다는 느낌도 들었다.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어머니 괜찮아? 괜찮다고 했다. 며느리 말이 맞는 것 같다고, 민수는 엄마가 키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아들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선을 지키려 노력했다. 민수가 무언가를 요구해도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했고 아이가 울어도 며느리를 불렀다. 내가 개입하면 또 문제가 생길 거라 생각했고 최대한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다. 하지만 선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았다. 민수가 울면서 나를 찾을 때, 아이가 아파 보일 때 달려가고 싶었다.
손주를 안아주고 싶었고 괜찮다고 토닥여주고 싶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고 자리에 앉아 참았다. 일주일쯤 그렇게 지내자 깨달았다. 내가 나설 일이 아니구나. 이 집에서 내 역할은 정해져 있구나. 손주를 돌보러 온 게 아니라 집안일을 도우러 온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모든 게 명확해졌다.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를 했다. 빨래를 돌리고 설거지를 하고 저녁 준비를 했다. 며느리가 출근할 때 도시락을 챙겨줬고 아들이 퇴근하면 따뜻한 차를 내왔다. 민수와는 거리를 뒀다. 민수가 이상하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할머니 왜 나랑 안 놀아요?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랑 놀아. 할머니는 바빠.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지만 돌아섰다. 하지만 며느리의 기대와 달리 민수의 행동은 나아지지 않았다. 나와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뒷짐을 지고 다녔고 어른 같은 말투를 썼다. 어린이집에서도 문제는 계속됐고 선생님의 전화는 잦아졌다. 며느리는 초조해졌다. 민수를 혼내는 횟수가 늘었고 아이에게 더 엄격해졌다. 그럴 때마다 민수는 울었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나서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민수를 세워놓고 소리를 질렀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왜 자꾸 그러는 거야? 민수가 울면서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게 돼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 그러게 되면 안 돼. 고쳐야 해.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손을 꽉 쥐었다. 나가고 싶었다. 민수를 감싸주고 싶었다. 하지만 며느리가 허락하지 않은 일에 끼어들 수 없었다. 접시를 닦는 손에 힘이 들어가며 접시가 깨질 듯 삐걱거렸다. 그날 밤 며느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민수가 자고 남편도 자고 나도 방에 있을 때였다. 며느리는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었을 것이다. 신입이라 눈치 보이고 집에 오면 어머님 눈치 보이고 민수 교육도 제대로 하고 싶은데 어머님이 자꾸 개입하시니 화가 났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을 것이다. 어머님이 나쁜 의도는 아니라는 것을, 그저 방식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며느리도 한숨을 쉬었을 것이다. 나도 미안해요, 어머님. 하지만 이건 제 아이예요.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말을 하지 않았고 나도 그 마음을 알 수 없었다. 아들도 스트레스를 받았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며느리가 민수 문제로 불만을 쏟아냈고 민수는 울면서 매달렸다. 아들은 둘 사이에서 진땀을 뺐고 나에게도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어머니, 민수 좀 타이를 수 없어? 어이가 없었다. 민수와 거리를 두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타이를 하니. 하지만 아들의 지친 얼굴을 보니 화를 낼 수가 없었다.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전환점은 어느 주말에 찾아왔다. 며느리가 외출을 했고 아들이 잠깐 나간 사이 나와 민수만 집에 남았다. 민수는 조용히 블록을 쌓고 있었고 나는 TV를 보고 있었다. 갑자기 민수가 블록을 던지며 울음을 터뜨렸다. 무너진 블록탑을 보며 소리를 질렀고 달려갔다. 민수야, 왜 그래? 아이를 안아 올리자 민수가 매달리며 울었다. 할머니, 나 못하겠어요. 뭘 해도 혼나요. 가슴이 무너졌다. 5살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다. 민수를 꽉 안으며 토닥였다. 괜찮아, 민수야. 할머니가 있잖아. 민수가 흐느끼며 말했다. 할머니는 나랑 안 놀아요. 엄마는 자꾸 혼내요. 나 힘들어요. 눈물이 났다. 미안하다고, 할머니가 잘못했다고 말하며 아이를 안았다. 민수의 작은 몸이 떨렸고 결심했다.
이건 아니다. 아이를 이렇게 두면 안 된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다. 내가 민수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일이에요? 대답했다. 민수가 힘들어해서. 며느리가 민수를 데려가려 했지만 놓지 않았다. 며느리가 날카롭게 말했다. 어머님, 민수 저한테 주세요. 고개를 저었다. 이 아이 너무 힘들어해. 조금 쉬게 해줘야 할 것 같아.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에요. 민수를 내려놓지 않고 말했다. 민수가 울면서 못하겠대. 5살 아이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닌가.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님은 모르세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반박했다. 그래도 이건 아니야.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계속 밀어붙이면 안 돼. 며느리가 냉소를 띠며 말했다. 그럼 어머님 방식대로 하면 민수가 제대로 클까요? 껌이나 씹고 뒷짐이나 지고 다니는 아이로 키우실 건가요? 그 순간 아들이 들어왔다. 두 사람의 대치 상황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나와 며느리 사이에 섰다.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먼저 말했다. 어머님이 제 교육에 계속 간섭하세요. 목소리를 높였다. 간섭이 아니야. 손주가 너무 힘들어해서 말하는 거야.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다. 어머님이 망쳐놓고 이제 와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민수가 이렇게 된 게 다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숨이 막혔다. 내 탓이라고? 내가 손주를 망쳤다고?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손주를 도우려고 왔어. 내가 부탁해서 왔다고. 근데 이제 와서 다 내 탓이라고?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도움을 청한 건 맞아요. 하지만 어머님이 하신 건 도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셨어요. 말문이 막혔다. 아들을 바라봤지만 아들은 시선을 피했다. 아들은 한계였다. 회사에서는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집에 오면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매일 줄타기를 해야 했다. 어제는 아내가 울었다. 당신 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내가 이 집에서 뭐야?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서운한 눈빛이었다. 말은 안 하셨지만 다 보였다. 아들은 생각했다. 누구 편도 들 수 없다. 그냥 선을 그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 며느리가 침묵했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깨달았다. 며느리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길 바란다는 걸, 아니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는 걸.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기다렸지만 아들은 입을 열지 못했고 며느리만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민수는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돼? 며느리가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고 아들이 입을 열었다. 남의 가정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남의 가정이라니. 내 아들의 입에서 남의 가정이라는 말이 나오다니. 아들을 바라봤지만 아들은 고개를 돌렸다. 말을 하는 순간 아들도 알았다. 어머니의 표정이 무너지는 게 보였다. 차마 볼 수 없어서 시선을 돌렸다. 며느리가 민수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고 아들도 뒤따라갔다. 거실에 나만 남았다. 텅 빈 거실에 서서 생각했다. 나는 이제 남이구나. 내 아들에게, 내 손주에게 나는 남이구나. 그날 이후 말을 아꼈다. 아침 인사도 짧게 했고 식사 때도 묵묵히 먹기만 했다. 민수가 다가와도 웃어주기만 하고 더 이상 안아주지 않았다. 며느리가 뭐라 하든 대꾸하지 않았고
아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도 괜찮다고만 했다.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전처럼 팽팽하게 긴장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편한 것도 아니었다. 내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고 며느리도 뭔가 찜찜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다. 아들이 어느 날 밤 내 방으로 찾아왔다. 어머니, 그때 제가 한 말은 하고 말을 꺼냈지만 손을 들어 막았다. 괜찮아. 내 말이 맞아. 나는 손님이고 너희는 가족이니까.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더 이상 보지 않았다. 며느리는 여전히 민수를 엄격하게 키웠다. 하지만 내가 끼어들지 않자 오히려 불안해하는 것 같았다. 가끔 나에게 민수 좀 봐달라고 부탁할 때도 있었지만 필요한 만큼만 도왔다. 더 이상 감정을 싣지 않았다. 민수는 혼란스러워했다. 할머니가 예전처럼 자신을 안아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그게 왜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가끔 내 방문 앞에 서서 망설이다 돌아가는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봤다. 시간이 지나며 관계가 정리됐다. 나는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 됐고 며느리는 민수의 엄마로서 모든 결정권을 가졌다. 아들은 둘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민수는 점점 조용해졌다. 가끔 생각했다. 내가 여기 왜 있나? 손주를 보러 왔는데 손주와 거리를 둬야 하고 아들을 도우러 왔는데 아들에게 남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표정엔 드러내지 않았다. 며느리와 아들은 전처럼 생활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민수를 돌보고 주말엔 외출했다. 나를 초대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거절했다. 피곤하다는 핑계를 댔고 실제로 피곤했다. 집은 조용했다. 다툼도 없었고 큰 문제도 없었다. 하지만 따뜻함도 없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할 뿐 가족이라는 느낌은 희미했다. 그게 현실이라고 받아들였다. 집을 나가기로 결심한 건 2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싸기 시작했고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랐다. 어머니 어디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집에 가야지. 이제 내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 아들이 당황하며 말렸다. 갑자기 왜 그래? 며느리도 나왔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조용히 짐을 챙기며 말했다. 당분간만 도와달라고 했잖아. 이제 당분간이 지났어. 너희도 익숙해졌고 민수도 컸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누구 잘못도 아니야. 그냥 서로 방식이 다른 거지. 나는 나대로 살고 너희는 너희대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민수가 내 방으로 달려왔다. 할머니 어디 가요? 웃으며 민수를 안아 올렸다. 할머니 집에 가야 해. 민수가 울먹이며 물었다. 왜요? 여기가 할머니 집 아니에요? 대답하지 못했다. 아들이 다시 말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계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이게 좋아. 너희도 편하고 나도 편해. 민수도 이제 엄마 아빠랑 있는 게 나아. 아들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다. 짐을 다 싸고 현관으로 나가는 나를 며느리와 아들이 배웅했다. 민수는 엄마 품에 안겨 울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 애썼다. 잘 있어라. 작게 말하고 문을 나섰다. 택시 안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손주를 사랑하지만 거리를 둬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게 서로를 위한 일이라는 걸,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배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잘한 건가 못한 건가? 손주에게 좋은 할머니였을까? 아들에게 좋은 어머니였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석 달이 지났다. 민수는 할머니를 찾았다.
밤마다 할머니 보고 싶다며 울었고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어쩌면 너무 심했나 싶었다. 어머님도 나름 최선을 다하신 거였는데 아들도 후회했다. 남의 가정이라는 말을 왜 했을까? 어머니 표정이 무너지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다. 전화를 걸까 망설이다가 용기가 나지 않았다.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님께 전화해 볼까요? 민수가 너무 할머니를 찾아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다. 일주일 뒤 민수를 데리고 찾아갔다. 문을 열고 나온 나를 보고 민수가 달려왔다. 할머니, 안아 올리며 웃었다. 컸네 민수야. 아들과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다시 오실 수 없을까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이제 여기가 편해. 며느리가 말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너무 심했어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너도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한 거잖아.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민수를 보고 싶었지만 다시 그 집에 들어가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걸 알았다. 이미 금이 간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다. 가끔 민수가 찾아왔다. 주말마다 아들이 데려왔고 나는 그 시간만큼은 행복했다. 하지만 민수를 돌려보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게,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게 서러웠다. 밤이 됐을 때 생각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기로 했다. 다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하면 되는 거라고 믿기로 했다. 며느리도 민수를 사랑했고 나도 민수를 사랑했다. 다만 그 방법이 달랐을 뿐이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흘렀다. 민수는 자랐고 나도 늙어갔다. 가끔 민수가 전화를 걸어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고 말하면 나도 보고 싶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다시 함께 살자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게 서로를 위한 일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어긋나 버린 관계.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